박준규의 브리핑 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내 공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2월 1일 토요일 날 뭐 하십니까? 토요일에요? 예. 이 근처를 배회할 생각입니다. 이 근처를 배회하시다. 그렇군요. 예. 정해집니다. 답정너라고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 2월 1일 토요일에 저희 국민TV 임준일의 핫식스가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6시부터 지하에 있는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공개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박 반장, 박 기자도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드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저희 출연진들이 다 오시고요. 그날 뭐 요 포스터도 방금 나갔는데 가수 요요미 씨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뮤지션들이 또 축하를 해주러 오시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저희 뭐 출연진들하고 토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국민TV 홈페이지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할 첫 뉴스는 어떤 건가요? 예, 뭐 너무 자주 이야기를 해서 조금 민망하기도 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인데. 근데 사실 맞아요. 그게 야, 안철수 언론이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저희들도 사실 보도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툭툭 어떤 그 아이템을 올리거든요. 계속해서. 뭐 누굴 만난다, 단판을 지었다, 최후 통첩이다. 이런 건데 이것을 또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그 진보 진영의 통합, 보수 진영의 통합에서 사실 변수로 그 가운데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정계 개편의 방향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파괴력이 과거와 같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언론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제 좀 뭐 직설적으로 직관적인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판돈이 옛날만큼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이 상황을 잘 이용해서 지금 본인의 몸값을 매우 올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판돈이 움직임에 따라서 뭐 51대 49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 움직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오늘 뭐 중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안 전 대표가 탈당, 바른미래당은 탈당한다라고 말을 했죠. 뭐 우리가 계속 이 자리에서도 많이 예상을 했던 결과이긴 한데요. 그 이 탈당을 하면서 그 이유로 제시했던 게 그 전날 그 손학규 대표가 본인이 제시했던 비대위 또 후진으로 퇴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고요. 본인은 최대한 그 2년 전에 국민의당을 창당을 해서 이 좌우 소위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서 영남과 호남을 통합하는 그러한 정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손학규 때문에 안 됐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손학규 대표도 지금 뭐 기사 올라온 거 보니까 좀 황당하다라는 식의 자기 요구 관철 안 되니 정확하게 워딩이 자기 요구 관철 안 됐다고 탈당?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네요. 대체적으로 지금 평가가 뭐 일각에서는 이런 것까지 다 예상을 하고 미국에서 돌아온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는 편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서는 또 탈당이냐 또 탈당 그 다음은 또 창당 2번의 탈당과 4번의 창당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창당 전문가, 당 만드는 데는 일가견이 있으신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내일은 프랑스 대사를 만나고 모레는 뭐 네트워크 네일의 연구자들을 만난다는데 이게 뭔가요? 네트워크 네일이? 네트워크 네일은 결국은 싱크탱크예요. 과거에 싱크탱크였는데요. 지금은 미래랩이라고 해서 독일과 미국에 가 있을 때 마포에서 사무실을 차려놓은 그곳이 이제 미래랩이고요. 그곳에서 안 대표의 스케줄을 계속 컨트롤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신촌을 옮겨와서 지금 현재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프랑스 대사관을 방문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독일에 가 있으면서 소위 마크롱과 마크롱 주변에 있는 한국인 의원들도 있어요. 그분들과 그 청년들하고 연계해 주는 것을 한국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많이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연관과 또 그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유럽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오전 중에 할 거고요. 오후에는 한상진 교수라고 그 과거 국민의당 시절에 안 대표의 사실 그 자문을 맡았던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모레는 이 소위 안 대표의 싱크탱크입니다. 사실상 마지막으로 만남의 스케줄일 것 같아요. 여기에는 최상용 교수, 소위 얘기해서 고려대 교수를 비롯해서 많은 그때 당시 국민의당 시절에 안 대표 측근으로 자문 역할을 해왔던 교수 그룹과 소위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과 만나서 아마 이 창당 등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조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창당 쪽으로 지금 신당 창당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근데 안철수 계라고 불리는 의원들 생각은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안철수계 의원이 지금 권은희 의원 이외에 지역구에 있는 권은희 의원 이외에 비례대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체로 가고자 하는 그 지역구가 주로 강남 또 청주 뭐 이런 소위 얘기해서 경기도와 이 충청 지역의 보수적인 동네 지역구의 출마 예정지예요. 그렇다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안 대표께서 보수 통합 쪽에 가서 지분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우리에게 지역구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룸을 만들어 달라, 이게 요구입니다. 현실적인 요구죠. 굉장히 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타당한 요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그 비례대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안 대표가 지금 홀렬단신으로 그 신당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보수 진영에서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앞으로 대선을 겨냥하기에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그러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문병호 의원, 김근식 교수 뭐 이런 분들이 또 혁통위에 뭐 참여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안 전 대표하고의 안 전 대표의 뜻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선을 그은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김근식 교수는 이미 안 대표와 거리를 상당히 두어왔고요. 그러니까 안 대표 측에서 거리를 둔 거죠.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해졌죠. 그렇죠. 김근식 교수 그 전에 이제 국민의당 시절에 비례대표 순위를 상당히 뒤로 줘서 그것을 아예 받지 않았는데 그때 삐졌다 뭐 이런 얘기. 그거라도 받았으면 지금 의원이 됐을 거예요.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당선권이 아니라고 봤는데 국민의당이 엄청나게 많은 비례대표를 배출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김근식 교수가 상당히 권력지향적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수통합 쪽에 가서 어떻게 보면 안 대표를 끌어와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형준 위원장 입장에서도 안 대표가 들어와야 이게 시너지가 난다. 그런 측면에서 소위 안철수 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 한 20명 정도를 모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같이 논의 대상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안철수 대표는 어쨌든 현재로는 창당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남은 손학규 대표와 바른미래당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 대표 원래 계획대로 가는 거죠. 안 대표가 이제 알아서 나갔으니 이제 당은 이제 손 대표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손 대표가 지금 생각해 왔던 제3지대에서의 소위 개혁 성향의 통합.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당은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플러스 무소속. 그리고 또 원하는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공천에 반발해서 나오는 분, 소위 말하는 공천 파동이 생길 경우에 거기서 나올 분들을 영입을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 쪽에서도 개혁 성향이 있는 분이 또 혹시 들어오면 오케이. 그런 식의 제3지대를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실상 그분들이 다 합쳐지면 도로국민의당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역시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소위 얘기해서 호남 중심의 국민의당이 가장 현실성이 높은 그런 지금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예전에
그 생활정치 네트워크라고 예. 거기에 가서 축사를 또 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뭐 3040 세대가 중심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이원재 랩 2050 대표와 뭐 이런 분들이 거기 축사를 해서 이건 뭐지? 약간 의아해하기도 했는데 그 모임 자체가 약간은 민주당과는 결을 좀 달리하는 예. 소위 얘기해서 청년 그룹인데 좀 약간 삼지대 중도 측의 모습들을 예. 보이고 있어서 김종인 대표가 지금 여러 곳에서 러브콜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곳저곳에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고 봤을 때 많은 중재를 해온 여든 야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은 중재를 해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좀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좀 접촉이 있긴 한데 워낙 이미지가 올드해요. 이미지가 올드하고 뭐 실제 나이도 올드하시죠.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과연 그러한 것이 우리 유권자들한테 어느 정도나 어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 통합이라는 작업은 제3자가 나서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면은 어떻게 될지 다시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요.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사과 인재 영입에서 2호였던 원종건 씨와 관련해서 예. 이해찬 대표가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사과까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원종건 씨가 먼저 자신의 그 입장을 표명한 걸로 일단락을 짓고 당에서는 조사를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장을 내고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었는데 예. 워낙 여론이 거센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더 퍼지면 안 되겠다. 공보실에서 이 사과문을 내야 됩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결국은 그것을 이해찬 대표하고 이인영 대표가 수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이거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기 위해 조기 진화를 나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조기 진화를 하지 않게 되면 하나하나가 지금 막 묶여서 나가잖아요. 미투 민주당 이렇게 가니까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후보자들 중에서도 미투와 관련된 분들이 뭐 출마 여부가 지금 관심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 예.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이 좀 잔매에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재 영입 자체에 대해서 약간 이벤트성 인재 영입에 대해서도 좀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인재 영입으로 지난 4년 전에 20대 국회 때 상당한 그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그때 것을 생각하면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고 그렇게 이벤트성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김혜영 최고위원도 했고요. 네. 또 전날 김경엽 의원도 예. 라디오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결국은 지금 현재 당원들을 보면 민주당만 해도 거의 100만 당원, 권리당원만요. 예. 회비를 내는. 권리당원만 1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충분한 인재들이 있을 텐데 왜 당원도 아닌 사람들을 데려다가 인재 영입을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이미 있는 거죠. 그것조차도 이를테면은 절차의 공정성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똑같은 선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하나씩 올라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낙하산처럼 내려온다라는 인식을 또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이 시대에는 약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낙하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검증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선거들을 거치다 보면 검증을 사실상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이 검증 문제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회피하고 낙하산으로 하게 되면 뭐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 문제도 있고 이 불투명성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검증 부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당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보수통합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수통합이 됐듯 지리멸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황인가요? 뭐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황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단판 이것만 남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요? 지금 뭐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할 건지가 사실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결국에는 공천 지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단판을 해야 되는데 이 황교안 대표 쪽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런 측인데 아직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적극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진전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극성이 없어 보이는 거는 최대한 몸값을 올리겠다. 더 급한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생각하고 몸값을 올리겠다는 전략인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좀 거리를 두는 건가요?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몸값을 올리고 싶은데 안 올려줄 게 뻔하니까 그렇다면 안 한다. 뭐 이런 그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과연 들어갔을 때 본인이 과연 대권 주자가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예. 여전히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당에서 대하는 본인에 대한 태도가 총선을 위해서는 충분히 합당을 할 수 있지만 예. 총선이 끝나면 바로 문제 제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합당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본인이 어떤 계산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한국당에서도 새로운 보수당에 지금 8명인데 예. 그 이상의 어떤 지분을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내부적으로 좀 있는 거죠. 어쨌든 의원 수대로 하면은 굉장히 적은 비중, 뭐 10대 1 정도의 비율인데 지금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당대 통합을 요구하는 거고 그거는 뭐 소위 말해서 반반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6대 4, 7대 3 이상은 그렇죠.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당대당 통합이라는 것은 1대 1이거든요, 결국은. 예. 그런데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뭐 현재 인원수대로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당대당 통합은 이루어지기 어렵죠. 유승민계 의원, 아까 전에 안철수계 의원과 안철수 대표의 생각이 다르듯이 유승민계 의원, 소위 말해서 새로운 보수당 의원들도 조금 내심 더 합치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 유승민 의원은 본인의 생각만 따지면 사실 명분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의원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 명분을 가지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여부에 큰 그 관심은 없습니다.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다른 의원들 지역구에 직접 나가서 뭔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보수 통합을 통해서 이번에 기호를 달고 나가야 이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배지 달아야죠, 그분들. 아, 무조건 달아야죠. 의원들은 그게 선입니다. 예. 예, 당선되는 게 선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보수 통합 쪽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좀 요것도 언제 단판이 뭐 일정이 잡히거나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그런 건 아니지만 2월 초까지는 뭐 돼야 된다는 게 거의 부물류처럼 돼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당의 선거 보조금. 선거 보조금이 나오는 게 2월 15일. 15일이니까 예. 14일 전까지는 어쨌든 새로운 당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당이 만들어져야 이제 어떤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요. 그걸 2월 중순 되면 대부분 여당도 그렇지만 이제 경선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야 3월 말에 있는 이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2월 초까지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죠. 다음 주 중에는 어쨌든 윤곽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후군은 신드롬은 아니고 감염증인데 이게 이제 무한 폐렴이라고 과거에 불렸던 이게 지금 정치권을 흔들고 있어요. 예, 정치권의 시각이 많이 다른데요. 예. 지금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정부의 대책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아주 강도 높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인 출입을 막아야 된다. 입국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현재 중국 관광객을 송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한국당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 국민청원에 50만 명이 동의를 해서 청원을 해서 중국인을 막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많이 굉장히 여론이 모이고 있기는 한데 그 반대 목소리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 청와대 청원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소위 춘절 시기 그때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에 한시적으로 막아달라는 겁니다. 이미 춘절은 뭐 거의 끝나는 상황이라 그 이야기의 효력은 사실 상실된 것은 맞는데 한국당은 그걸 가지고 이것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정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나 이런 분이 언론 라디오나 이런 데 나와서 그런 거는 좀 시기상조다. 지금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그렇게 과도하게 했을 경우 오히려 지금 중국에서 이제 그 우한에서 들어오는 한국인들을 천안에 지금 잠시 배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여론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공포심을 더 유발하게 만들고 중국과의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좀 침착하게 하지만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정부와 이제 여당의 입장인 거죠. 일단 뭐 좀 사실관계만 말씀을 드리면은 WHO에서 이제 그 국가가 그런 조치를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는 했는데 그것이 어떤 과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게 예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2014년에 벌어졌을 때 캐나다하고 호주가 이렇게 막은 적이 있어요. 근데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약간 인종차별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한국이 지금 만약에 중국을 지금 이 상황에서 막게 되면은 굉장히 중국과의 관계도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뭐 이를테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현재는 좀 약간 그렇죠. 아직은 좀 이른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 소위 얘기해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그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각을 세우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을 계속 해놔야 만약에 이 감염이 더 확대가 되면 이 책임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정세균 총리가 새롭게 임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로서는 이 위기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지 상당히 중요한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 그 아까 전에 이제 한국인들 들어오는 것, 우한에 있는 한국인들이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또 갈등, 지역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아산, 진천 쪽에 지금 처음에는 천안 쪽에 좀 배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천안 시민들이 반발을 하고 아산, 진천 쪽에 지금 주민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쪽이 또 야당 의원들이 있는 거라서 지금 야당 차별하냐 탄압하냐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또 막 들고 일어섰더라고요. 그렇죠.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완전 표심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의원이 우리가 그래도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우리가 좀 받아 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지역에서는 이 의원한테 찍으면 안 되겠구나.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정부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현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뭔가 홍보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정치권으로 논쟁까지 비화되는 게 좀 씁쓸하긴 하네요.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인데 어찌됐든 좀 더 다음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규의 브리핑 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